항상 이 위험은 어디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리스크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지에서 옵니다. 그래서 고물가, 불경기, 고금리로 가게 되면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그냥 하나의 총매지가 된 거죠.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돈이 엄청나게 몰려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돈이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AI의 수혜를 보고 있는 거 썸네일 만들 때 챗GPT 돌리면 좋다. 우리가 3대 암호화폐라고 제휴리버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보는 거예요. 거의 4조 5천원. 폭발 성장하는 거죠? 이렇게 급상승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입추였어요. 네. 입추가 오면 날이 좀 시원해지는 줄 알았는데 완전 속았잖아요. 항상 저는 젖어 있습니다. 중간중간 많이 보여요. 땀에 쩔은 모습. 네. 사실 진짜로 여름을 보내는 건 입추가 아니라 처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24절기가 이렇게 날씨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줄 몰랐어요. 저도 감탄하고 있습니다. 빨리 여름이 갔으면 좋겠어요. 뭐랄까 저 영혼 없는. 요새 제약바이오 관심이 진짜 뜨거운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그냥 막 위험한 도박주인 줄만 알았는데 이거 굉장히 유물이더라고요. 항상 이 위험은 어디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리스크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지에서 옵니다. 폭락장 이후 증시가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시장의 반응이 다양한데 한편에선 미국의 경기 침체는 과도한 걱정이다. 또 한편에서는 아직 신중해야 한다로 나뉘는 것 같아요. 네네. 장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경기 침체가 우려가 과도하다라고 하기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별로 안 좋아요. 그럼 지금 상황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판단하냐? 일반적으로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환율적인 변수까지 고려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그건 너무 이제 개별적인 요소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환율이라는 건 사실 상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그런 건 아니지만 뭐 크게 저는 물가, 경기, 금리로 봐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은 상황이냐 투자하기에 혹은 나쁜 상황이냐 판단할 때 지금 좋다, 좀 안심해도 좋을 만한 상황이다 라고 보통 얘기할 때는 금리가 낮은 저금리, 그 다음에 저물가, 고경기가 있습니다. 경기는 좋은데 물가도 다 싸. 얼마나 먹고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월급도 많이 올라가고 막 회사도 잘 되고 근데 돈 빌리기도 쉬워. 물가도 낮아.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좀 안 좋은 상황은 어떤 상황이겠어요? 다 반대인 경우. 그렇죠. 다 반대인 경우. 물가도 높아, 먹고 살기 팍팍해. 그러면은 사실 실질적인 임금은 떨어진 거나 다름없어요. 물가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30년 전에 1,000만 원하고 지금 1,000만 원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고물가, 불경기, 고금리로 가게 되면은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안 좋은 게 많이 포함이 됐으니까 안 좋은 상황에서 사서 좋은 상황이 왔을 때 판매한다는 전략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상황은 안 좋은 게 맞고 공격적으로 베팅하면 안 되지만 투자는 해야 돼요. 지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단어가 눈에 자주 띄는데요. 일본의 제로금리 정책이 세계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요? 요즘 뭐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해서 말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는 저는 하나의 그냥 트리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져. 다 먹고 살기 힘들어. 돈 풀렸을 때 막 흥청망청 이제 썼어. 혹은 이제 돈이 많이 풀리니까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뭐 전반적으로 안 좋은 요소들이 겹친 건데 엔캐리 트레이드는 그냥 하나의 촉매제가 된 거죠. 솔직히 다른 게 촉매제가 됐으면 그것 때문이었다라고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고금리를 오랜 시간 유지했고 경기는 점점 안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아니었어도 다른 촉매제로도 충분히 급락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촉매제가 됐던 이유는 뭐냐면 일본이 17년 동안 뭐 거의 뭐 제로금리 수준이었잖아요. 너무 말도 안 되게 싸게 빌리는 거예요. 이 정도니까 돈을 쉽게 빌릴 수 있습니다. 돈 쉽게 빌려서 다른 데 이제 이자 많이 주는데 수익률 좋은 데다 투자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얘네가 금리를 올린다 그랬잖아요. 계속 올릴 수도 있다 이러니까 갑자기 그냥 환율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환차손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 돈을 빌렸으니까 일본에다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서 달러로 바꿨어요. 그래서 투자를 막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엔화로 다시 바꿔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환율이 떨어지니까 엔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엔달러 환율로 1달러는 161엔 정도였는데 8월 5일날 142엔으로 환율이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거는 결국 엔화 강세가 발생했다는 거고 엔화를 갚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환차손을 마이너스 11.8%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은 강제청산, 반대매매를 당해버려요. 급락을 해버리니까 차츰 떨어지면 대비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대매매하니까 급락이 더 심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짧은 급락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위기론이다, 아니다, 더 버틸 수 있다 의견이 다양하잖아요. 엔비디아 실적을 기점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꺾이게 나오면은 반도체주 다 싹쓸이일까요? 그거는 이제 뭐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결코 좋다고 볼 수는 없겠죠. 엔비디아가 대표적인 대장주고 이끌어갔던 종목이잖아요. 거기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 분명히 좋은 시그널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산업이 새롭게 생겨나거나 새로운 기술이 생겨났을 때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돈이 엄청나게 몰려요. 투자가 막 몰립니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돈이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로봇이 좋은 거 알고 자율주행 좋은 거 알고 2013년도, 2012년도에도 전기차 좋은 건 다 알았고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투자는 몰려왔었어요, 계속. 근데 왜 주가는 안 올라가고 계속 제자리였을까요? 테슬라는 왜 그때 폭등을 하지 못했을까요? 투자는 했는데 인풋 대비 아웃풋이 실망스러운 거예요. 저는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AI 생태계를 통해서 돈이 벌리는 게 보여줘야 돼요. 그냥 엔비디아만 실적 잘 나오는 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껴야 돼요. 그래야 엄청난 이제 그 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AI로 뭐 느끼는 거 있어요? 요즘 변호사들도 로톡이다 뭐다 그걸로 하고 네. 치료받는 것도 AI로 돌려가지고 의료 쪽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피부로 챗GPT 도 느끼고 계세요? 변호사 써본 적 있으세요? AI 변호사? 전 챗GPT를 맨날 쓰는 사람으로서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느끼기에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AI의 수혜를 보고 있는 거 썸네일 만들 때 챗GPT 돌리면 좋다? 어쨌든 장인님 체감적으로 와닿지 않는다. 그렇죠. 아무래도 AI가 뭐 체감으로 그렇게 와닿는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와도 별로 전처럼의 그런 폭발력 있는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럼요. AI 관련해서는 이전에 이제 폭발력은 저는 정말 어렵다고 보고 여기서 AI가 뭔가 파생이 되려면 게임 산업이나 이런 데서 엄청난 혁신이 필요하다고 봐요. 게임이나 아니면 자율주행이나 AR, VR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쪽과 이제 접목이 되면서 우리가 진짜 그걸 느껴야 되는데 뭐 저는 딱히 느껴지는 게 없습니다. 게임 안 하시잖아요. 증시가 다시 반등하면서 주도주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제약바이오와 배당주, 엔터주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들 섹터 상승하는 이유는 뭔가요? 제약바이오는 이전에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었는데 후반전에는 항상 한국 증시가 제약바이오가 움직여줬어요. 전반전에 반도체, 후반전엔 제약바이오. 거의 뭐 준공식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후반전으로 돌입하면서 제약바이오에 엄청난 이제 수급이 몰렸고 그리고 그걸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외국인들이 이번 급락 이후 반등장에서 그리고 급락했을 때 가장 많이 담은 섹터가 제약바이오예요. 한국 증시는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순위가 저는 제약바이오라고 매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아스모가 있습니다. 에스모가 있습니다. 아스코랑 이제 합병됐네. 에스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종양학회가 9월 13일부터 있어요. 17일까지. 이제 유럽 종양학회가 중요한 게 우리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제일 중요한 제약바이오 박람회로 보거든요. 내년에 이제 있는데 내년 초에 기술 이전, 협업 이런 거에 최대장입니다. 그거의 전초전이라고 이제 보통 봅니다. 그래서 이번 에스모를 통해서 어떤 흐름을 대략적으로 예측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내년 초에 이런 성과가 나오겠다를 대략적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제 성과를 좀 취하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대 암학회라고 미국 암연구학회랑 미국 임상종양학회 이번에 에스모까지 3개를 이제 보통 꼽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가장 중요한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컨퍼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이제 마지막 암학회다 보니까 3대 암학회 중에서는 이번을 토대로 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좀 유치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에스모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ABL 바이오, HLB, 유한양행, ST팜 기업들 많은데 지금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박람회가 다음 달에 개최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참가하는 기업들, 거기서 좀 성과가 나오는 기업들, 이거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세계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위치가 어느 정도 돼요? 사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의 뭐 5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기업들까지 하면은 정말 우리나라도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배당주는 조금 긴 호흡으로 보면은 배당주도 꽤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주주인식 변화가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요새 한창 정치권에서 엄청 싸우는 거 알고 계세요? 왜 싸워요? 금투세 폐지. 아, 그건 좀 싸워야 돼요.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그쵸. 금투세는 없어져야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많이 올라왔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거 금투세 진행한다 그러면은 아마 표 얻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주식 투자 관련된 이런 제도권의 눈치를 안 봤어요, 솔직히. 근데 이젠 앞으로 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주주환원율이 꼴찌란 말이에요. 거의 뭐 저 쪽팔린 수준. 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선진국인데 지금 금융제도라든지 제도가 이렇게 후진국 수준이다. 미디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지금 후진국이라서 한국 주식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바뀔 거라고 전 강하게 믿고 있어요. 왜? 표를 던지는 투표권자들이 주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1,400만 원으로 늘어났고, 그러면 이제 주주환원율이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압박을 가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앞으로 엄청 중요해지고 그런 쪽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이런 배당주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이제 과거에는 천대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저는 바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한국의 만년 저평가 받고 있다는 오명도 있지만 바뀌기만 한다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증시에 배당주가 왜 오르냐? 배당 성향을 늘린다라고 하면 주가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수급도 많이 몰리고. 배당을 올려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투자자는 뭐든지 다 수익률이잖아요. 배당금을 더 올려준대 앞으로. 그럼 다 살려고 하니까 점점 올라갑니다, 가격이. 그럼 이제 또 강세를 띨 수 있겠죠. 엔터주는 좀 과대낙폭이 나온 상황에서 매출이 나름 선방했다 하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 같은데 이익은 또 그렇게 컨센서스 대비해서 좋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좀 많이 빠져서 매수세 들어온 느낌?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매출은 나쁘지 않은데 이익성이 생각보다는 안 좋아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익성이 좀 더 개선될 때까지는 관망하는 게 좋겠다 생각입니다. 장인님 며칠 전에 코로나 걸리셨었죠? 네, 그렇죠. 코로나 걸렸었죠. 요즘 코로나가 다시 유행입니다. 코로나 관련주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코로나 관련주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테마주라고 보고 있고 테마도 좀 많이 약하다고 봐요.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던 2020년도면은 모르겠는데 지금은 솔직히 코로나에 대한 그런 인식이 그때만큼인가? 생각도 들고요. 파급력이 막 엄청 셀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 그리고 변동성이 너무 크다고 봐요. 산업의 성장성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투자를 고려한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테마주로 소액으로 접근하는 것까진 모르겠는데 와 코로나 관련주로 막 제대로 돈을 벌어보겠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은 딱히 없고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추세잖아요.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임금 상승률도 같이 오를 거 아니에요. 뭐 식당이나 가게에서도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지출비가 많이 나가니까. 그걸 이제 로봇으로 교체하는 식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로봇들 되게 잘 나가지 않을까요? 잘 나가죠. 2차 전지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 이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걸 로봇이라고 봐요. 굉장히 사업성이 좋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미 로봇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느끼거든요. 신혼 살림 중에 TV 안 사고 로봇 청소기 산대요. 로봇 청소기가 그만큼이나 이제 도입이 되고 우리가 도처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식당을 가도 백화점을 가도 제가 더현대를 갔는데 안내 서비스해주는 로봇이 돌아다녀요. 그리고 호텔에도 룸서비스 로봇이 갖다 줍니다. 아주 늦은 밤에는 사람 쓰는 게 아니라. 제가 다 경험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로봇이 서빙해주는 식당을 제가 경험한 데만 3군데 정도 되거든요. 이게 지금이야 많지는 않고 보편화가 되진 않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인플레이션의 가장 마지막 단계고 가장 강력하게 오는 게 임금 인플레이션이에요. 원자재 가격 올라가는 거 비교도 못합니다. 사람 몸값 올라가는 거에 비하면.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단계에서 로봇이 엄청나게 붐업이 될 거고 로봇 산업으로 돈이 엄청 들어갈 거예요. 왜? 사람 쓰는 돈을 생각하니까 로봇에서 그냥 돈을 써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시점이 지금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자본이 투입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중에는 장바구니에서 로봇 섹터를 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지금부터 넣어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넣어드리고 싶은데 추세가 깨지고 있는 단계에서 소개를 해드리면 다들 좀 인식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소개를 안 해드리고 있는 건데 우리 다 아는 거 있잖아요. 삼성이랑 두산 쪽으로 가 있는 세계에서 어느 정도 먹히는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하나 정도 더 보고 있는 게 하이젠 RNM. 이런 종목들은 모아가면 나중에 에코프로 같이 되는 거죠. 장인님이 주로 사용하는 추세 돌파 매매법에서 캔들이 매물대를 돌파하면 매수하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 돌파가 캔들 몸통이 아닌 윗꼬리로 넘어서도 돌파로 인정하시나요? 인정을 하진 않습니다. 몸통으로 돌파해야 이제 인정을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윗꼬리도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매물대는 1차적으로 소화를 시켜준 게 맞으니까요. 그래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이제 다시 떨어진 거지만 그 매도 물량을 일단은 소화시키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의미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윗꼬리를 달았던 종목들은 다시
다시 재차 이 캔들 몸통으로 돌파하면서 제대로 돌파해줄 가능성이 조만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일단 윗꼬리 돌파로는 매수를 고려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저는 그러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너무 괜찮은 기업이면은 고려하긴 해요. 이거는 뭐 굳이 그 타이밍까지 안 가도 어차피 갈 거다, 너무 사업성 좋고 업황 좋고 재무 좋다, 그러면은 좀 그렇게 땡겨서 살 수는 있는데, 공식적으로 정석은 돌파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새롭게 장인님의 장바구니를 채운 종목들 들어볼까요? 이번 장바구니에서는 성장성 측면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종목이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현대오토에버는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기업인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담당하는 기업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갈수록 점점 전자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아날로그 방식으로 버튼 눌러가지고 자동차를 작동했다면 이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작동을 많이 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죠. 굳이 전기차가 아니더라도요. 근데 지금 현재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 그런 솔루션을 담당하는 기업이고, 더 나아가서 이게 지금 지도 서비스 그리고 자율주행 서비스랑도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향후 미래에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전반적으로 나아가서 지도라든지 내비라든지 자율주행까지도 연결이 되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 저는 현대오토에버를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로 운영체제를 개발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운영체제 하나를 개발하면 다른 데다가 빌려줄 수도 있고, 그렇죠. 성공하면 돈을 엄청 많이 번다고 들었거든요. 그럼요. 그걸 지금 현대오토에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현대오토에버가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드웨어 쪽에만 너무 치중되고 제조업에만 치중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나 뭐 임상이나 이런 데를 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현대오토에버가 그런 쪽으로 좀 수혜를 받을 거고, 현대 계열사잖아요. 결국 현대기아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이쪽에서 담당할 거라고 보여져요. 거의 대부분. 그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수출로 나아가겠죠. 거기서 테스트를 하고 업력이 쌓이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완성 단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예요. 현대기아차에서 이제 이런 게 접목이 되고, 다른 이제 나중에 뭐 BMW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소프트웨어가 솔직히 이제 해외에 내비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기술력 상당히 저는 잘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매출은 이미 19년도, 20년도 1조 5천억으로 그냥 정체되어 있었는데 21년도부터 2조 7천억, 3조 5천억, 4조 가까이 되죠? 거의 4조 5천억. 왜 이렇게 급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동차가 전자화되고 있잖아요. 이제 모든 자동차는 전자화될 거예요, 앞으로. 내연기관이고 전기차고 그거랑 상관없이. 요새 페라리도 전자화되고 있어요. 말 다 했죠. 스포츠카도, 슈퍼카도 지금 하이브리드가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동차의 전자화의 핵심 수혜를 볼 종목이다. 그럼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가 점점 전자화되고 있으니까. 전기차로 이제 들어서면서부터 전자화가 가속화됐잖아요. 2차 전지는 좀 고성장했다? 그 다음은 이놈입니다. 아직 안 갔어요. 영업이익 말해 뭐합니까? 말해 뭐해? 순이익 말해 뭐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매출, 영업이익, 지배주주 순이익이 트리플 성장을 하는 기업을 찾아라. 거기서 질까지 높아지면 더 좋다. 마진을 많이 남기는 기업,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올라가는 기업을 찾아라. 어떻습니까? 4.6%, 5.1%, 6.5%, 6.8%, 7.3%, 3.3%, 4.1%, 5.6%.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도 늘어나는데 그냥 절대적인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똑같이 100만 원을 팔아도 마진을 많이 남기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수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EPS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800원 고점 찍고 떨어지던 게 2,700원에서 4,000원대로 올라요. 폭발 성장한 거죠. 5,000원, 6,500원, 7,790원. 쾌속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기업이 주가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점을 밀어 올리고 있죠. 차트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을 밀어 올리면서 이런 데서 사야죠. 만약에 저점 올리는 추세가 깨졌어. 하단으로 깨졌어.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심대한 타격이 있을 정도가 아니고 증시가 뭐 무너졌다든지 그런 이유로 이제 만약에 이 추세를 깼다, 신이 날 굽어 살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적이 훼손되면 안 되죠. 컨센서스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근데 어차피 업황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전자화되고 있잖아요. 현대기아차 내일 망할 거 아니잖아요. 수출을 더 잘 나갈 건데 이제 앞으로. 현대오토에버가 저는 거기 성장성까지 곁들여지. 꿀종목. 매매 타이밍 어디로 잡고 계세요? 지금 보시게 되면 작년에 장기 매물대를 돌파하는 시점,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놓쳤잖아요. 지금 이만큼 올라갔다가 얘가 지금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이때 가격이란 말이죠. 저는 이제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놓쳤던 그 자리네 라고 해서 지금 자리가 저는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봅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자면은 일봉상으로 봤을 때 사실 지금 그냥 횡보하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 있겠거든요. 지금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소액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본격적으로 이제 추세를 타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매수를 고려할 때는 이평선이 정배열이 됐을 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평선이 200일선보다 150일선이 아래에 있는데 주가가 아마 이제 올라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 20만원 선까지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은 저는 이때쯤에는 이제 51선, 151선, 200일선이 정배열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때쯤 해서 본격적으로 좀 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